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장중 내내 혼조세를 보이던 미국 증시가 결국은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 확산되면서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는 모양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있었던 JP모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를 한 여파가 좀 지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날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웰스파고에서는 자신들의 고객들의 카드 데이터를 통계로 이제 소비의 둔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경고성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것 역시도 침체에 대한 우려로 좀 확산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죠. 사실 이번 주보다 더 중요한 지표들이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핵심 물가 지표인 CPI라든지 그리고 FOMC 금리 결정 이런 것들이 다음 주 초에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이 다소 소강 상태를 보였다고 보시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중국의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거의 사실상 폐지되어가는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대감은 선반영된 탓인지 중국 관련주들은 이날 시장에서도 하락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밤 사이에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밤 새 미국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이슈들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김태수 미국 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과연 지난밤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키워드 하나씩 열어보면서 이야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해고의 확대인데요. 해고의 확대. 미국에서 해고 소식이 여러 들려오고 있는데 이번엔 어느 쪽일까요? 네, 기술주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해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주 쪽으로 이게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어떤 전체적인 상황들을 보면은 글로벌 침체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지난밤에 원자재 쪽에서 이제 유가가 굉장히 빠르게 급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크루드 오일이 72달러 근처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만 지금 한 12%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중국이 가격 상한선이나 이런 것들 무시하고 러시아 원유를 대폭 할인된 가격에 구매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런 부분들을 더 가중시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중국 코로나에 대한 리스크가 더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리오프닝까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유라시아 그룹 쪽에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거는 예측 불확실성을 너무 크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리스크가 확대되는 모습이고 이런 가운데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은 지난밤에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1,600명을 해고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팬데믹 이전에 한 6만 명 정도 직원들이 있었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 이걸 8만 명까지 늘렸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늘렸죠. 기술주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늘렸고 금융주들도 역시 그렇게 많이 늘렸습니다. 그런데 기술주들은 먼저 움직여서 해고를 진행을 했고 이제 금융주들까지 경기 침체를 앞두고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모건 스탠리에서 1,600명 감축을 했고 여기에 또 골드만삭스에서도 얘기 나온 게 일부 직원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미 직원들 줄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라든가 아마존, 애플에서 이제 고용을 중단하겠다 아니면 해고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익숙하게 들려왔었는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 미국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고용과 해고에 대한 이슈들이 다시 불거져 나올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금융권에서도 침체기를 대비해서 직원들을 해고하는 이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렇다면 이 모건 스탠리에서는 과연 투자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 침체기를 대비해서 모두 다 팔아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그 침체기를 대비한 다른 전략이 있을까요? 네, 모건 스탠리에서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지금 나온 얘기가 뭐냐면 거기 수석 전략가가 이제 마이클 윌슨이라는 분이 유명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나와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이 베어마켓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이제 뭐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에 대한 그런 수익 실현을 말을 하는 건데, 근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50-50다, 반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 게 약세장이 오는데 약세장에 대비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씩 매수를 해 나가야 될 게 방어 지향적인 방어주 쪽의 섹터 3개 정도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의료, 식품, 유틸리티 쪽 종목들을 하나씩 이렇게 언급을 해줬는데, 의료 쪽에는 유나이티드 테렉스틱스라는 유나이티드 제약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를 개발하고 출시하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올해 시장 하락하는 동안에도 27% 증가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기타 그 외에 또 5개 정도의 의약품을 이미 FDA 승인 받아가지고 매출을 내고 있는 이런 회사고, 또 하나는 이제 호스티스 브랜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스낵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도넛이라든가 뭐 스위트 롤이라든가 케이크라든가 이런 다양한 스낵 전문 업체인데, 시장에 이런 포장식품들, 스낵 관련돼서 포장식품 분야가 S&P 500은 하락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23% 정도 플러스를 내는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또 3분기 재무제표도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20%나 증가하는 모습 보였고, 수익이나 이런 것들도 모두 기대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종목에 대해서 또 한번 관심을 가져보라는 얘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넥스트라 에너지인데, 이 넥스트라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그 대체에너지 관련주에서 대표적인 주자죠. 가장 큰 최대의 재생에너지 회사입니다. 주로 이제 원자력, 천연가스 쪽에서 많이 영업을 하고 있고, 자회사인 넥스트라 에너지 리소스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최대의 풍력, 태양광 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제 플로리다나 캘리포니아 쪽에서 운영을 하는데, 보면 최근에 이제 넥스트라가 3분기에 전년 대비해서 54%나 매출을 증가시키는 그런 엄청난 그런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제약이라든가 아니면은 식품이라든가 아니면은 대체 에너지 관련해서 전기에 대한 소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 3가지 업종에서 종목들을 잘 골라가지고 방어적인 그런 성향에서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또 매도를 하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매수 측면에서도 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건데요. 소비 둔화되기 시작했다 이건데, 사실 이 올 한동안,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긴 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미국인들의 소비는 굉장히 견고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밤 사이에는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렇고 웰스파고도 그렇고 소비자들의 소비가 둔하게 되기 시작했다는 데이터를 보여줬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가 지난밤 사이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카드 사용량이 둔화되기 시작했다 이건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아무래도 은행이다 보니까 이 은행을 통해서 카드를 결제하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겠죠. 이 고객들의 카드 결제량을 계속해서 이제 트래킹을 하고 있는데, 올해 카드 결제량을 보면요,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고 합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전체를 놓고 보면 작년에 비해서 고객들의 카드 사용량이 11%나 증가해서 소비가 견고했는데, 최근에 이게 눈에 띄게 둔하게 되기 시작해서요, 11월 한 달 동안의 카드 결제량을 보면 이게 5%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체 증가량의 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카드 사용량 증가율이 꽤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웰스파고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웰스파고 CEO도 카드 사용량이 둔화되고 있다면서 카드 사용량 증가율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신용카드는 사용량 증가율이 둔화됐고요. 체크카드를 따져보면 체크카드의 사용량은 증가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을 두고 봤을 때 의심의 여지 없이 소비자들의 소비 그리고 카드 사용량이 둔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두 CEO 모두 이렇게 소비의 둔화가 나타나다 보니까 결국은 내년에는 침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는 내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미국 경제가 역성장을 하다가 4분기에 들어서야 이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이런 둔화는 인플레이션 완화를 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연준의 의도된 결과라고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침체를 걱정하고 있는 많은 시장 참가자들이 있는 가운데 소비의 둔화까지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정말 침체가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우려감이 들거든요. 만약에 침체에 들어가게 될 경우 시장은 신저점을 다시 기록하게 될까요? 네, 시장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기관에서도 그렇고 내년 1분기, 내년 상반기에 바닥 다시 만들 거다. 지금의 어떤 저점을 깨고 내려갈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배경에는 이제 소비가 있죠. 어제도 우리가 이제 레드불 리테일 소매 판매 지수 보면서 추수감사절 지나고 굉장히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1조 5천억 달러의 팬데믹 기간 동안 이제 헬리콥터 자금이라고 뿌렸던 캐시가 거의 바닥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이 그걸 거의 다 썼다는 얘기죠. 이제 내년 상반기에 초반에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 지금 미국인들의 개인 저축률을 보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 이전에 2005년도에 바닥을 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수준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2008년도보다도 더 떨어지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소비가 너무 과하게 진행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 이후에 2008년도에 붕괴됐듯이 그런 어떤 리스크가 한 번 더 그 정도는 시스템의 붕괴는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 소비가 한 번 더 소비 절벽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조금씩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연말 소비도 지금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10월 달부터 아마존에서 일을 저지르는 바람에 두 번째 프라임데이 뭐 이런 얘기하는 바람에 쇼핑을 다들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말에 소비를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줄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3년도 1분기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4분기 실적 예상치 발표되고 이러는데 그때는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기업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그리고 1분기 내년 1분기 실적도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1분기의 주식시장이 하락할 수밖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이걸 극복을 해나가야 되느냐는 문제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침체 가능성은 50-50, 반반입니다. 그러면은 반반이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소비가 무난하게 넘어가는 수준에서 내년 1월달, 2월달 해가지고 실적이 그럭저럭 버텨주는 수준까지 가준다면은 그런다면은 거기에다가 전쟁 종식 선언도 이어지고 뭐 이런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들이 발생한다면은 가장 억울한 사람은 주식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억울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30% 비중을 우리가 중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기술주들 수익 실현하는 건 맞아요. 이미 주 초부터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수익 실현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현금 들고 뭐 할 거냐? 이제는 다시 조금씩 우리는 매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12월 달 연말 크리스마스 쪽으로 갈수록 실망감이 커지거나 아니면은 14일 날 연준에서 엉뚱한 발표하면은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급락하는 시기가 오면 조금씩 분할해서 매수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들어갈 땐 어디로 들어가느냐? 대장주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침체기에서 상승할 때, 내년 4분기에 상승할 때 시장 지수 상승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거는 대장주들입니다. 개별주 잡고 있으면은 그 효과를 못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장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30% 범위 내에서 매수를 다시 또 진행하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장을 보셔야지 우리가 2023년도 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대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중국 때문에인데요. 아무래도 요즘에 중국이 이 코로나 정책을 좀 완화하는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중국 관련 이슈들이 계속 관심을 받고 있는데 자, 이번 중국 때문에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애플하고 테슬라가 지난밤에 중국 때문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금 아이폰 출하 목표가 축소돼 버렸죠. 중국의 어떤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생산 손실이 나올 것이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할인을 더 많이 해주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가격이 인하했죠. 그리고 보험 보조금 주죠. 거기에다가 지난밤에는 구매 보조금까지 6,000위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100만 원 조금 넘는 돈을 보조금으로
올해까지 구매하는 사람한테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경쟁이 심화되고 여기에다가 중국에서의 생산 과잉 그리고 중국의 경기 침체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테슬라가 20% 정도 감산할 거다 이런 루머까지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확산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폭스콘 공장 재가동되는 거 이 문제 아직까지도 남아있죠. 그러면서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이 아이폰 수요 부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게 뭐냐면은 중국 쪽에서 출하하는 그 출하량이 300만 대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4분기 지나가지고 내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도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확산, 경기 부진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기술주 분야에서 2023년도에 부진이 지속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그리고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기업들의 자금 조달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오프닝에 대해서 최근에 주가가 상승을 하긴 했지만 빠르게 그 분위기도 냉각되고 있어서 중국 쪽 흐름을 좀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제가 질문 한 가지 빠뜨렸는데 과연 애플과 테슬라가 이런 상태라면 근데 반면에 또 중국에서는 정책적으로 코로나 정책을 좀 완화하려는 분위기가 가져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국 경제에 관한 시장의 전망은 현재 어떤 상태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네, 중국 경제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중국의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이 진실하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대표적인 사람이 요즘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CNBC의 짐 크레머나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은데 위드 코로나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30% 인구가 감염이 되는 수준까지 올라와야지 위드 코로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리스크가 사라져야지 중국 경제 성장률이 5% 성장 가능하다. 지금 언론에 보면 5% 성장한다고 다 나오는데 근데 그 말을 누가 했냐면은 왕잉이라는 그 유명한 경제학자 있죠. 그분이 5%를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 말을 끝까지 보면은 조건이 붙어 있는데 뭐냐면은 코로나 리스크가 사라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리스크에 의해서 중국 경제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지난밤에도 유가가 급락한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그 세계 경제 자체를 아예 피치에서는 세계 경제 전망을 중국 때문에 줄여버리는 이런 보고서까지도 지난밤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대감보다는 조금 우려하는 그런 쪽에서 시장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밤 새 미국 시장에서 있었던 일들 정리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지 시간 12월 7일 수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면서 혼조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강보합 마감했고요. S&P 500과 나스닥이 각각 0.19%, 0.51%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돈나무 언니인 캐시 우드가 연준을 또다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캐시 우드는 트위터를 통해서 2년물과 10년물 국채 금리 역전폭이 마이너스 80베이시스 포인트로 확대됐다면서 이는 인플레이션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던 1980년대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큰 폭으로 역전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준이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는 현재 역전폭이 차지하는 의미가 지난 80년대보다 훨씬 더 위험한 수준이라면서 제롬 파월 의장이 당시의 폴 볼커 방식을 재현하려고 하는 것은 실수라고 짚었습니다. 이번에 섹터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기술, 그리고 임의 소비재 섹터가 하락한 반면 헬스케어 sek터 그리고 필수 소비재 섹터가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는 거의 4% 가까이 하락했고요. 징둥닷컴과 바이두와 같은 중국 ADR들은 중국 정부가 방역 정책을 대폭 완화했다는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음에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애플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애플은 1.83% 하락했는데요. 애플 아이폰 출하량이 추가로 300만 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아이폰 출하량이 올 4분기 중국 내 생산량 감소로 인해서 7,850만 대에서 7,550만 대로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는 지난 11월에도 전망치를 하향한 바 있었죠. 하지만 이와 같은 악재가 수요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 비중 확대와 목표 주가 175달러를 유지했습니다. 카바나의 주가는 파산 우려가 불거지자 약 42.9% 폭락했습니다. 자사 채권단과 향후 회사의 협상에 있어서 공동 행동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것이 회사가 파산이나 채무 조정 등을 염두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부추겼습니다. 전날 웨드부시에서 카바나의 파산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면서 해당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하향하고 목표가를 9달러에서 1달러로 내린 점도 우려를 키웠습니다. 온라인 여행 관련주들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울프리서치에서 온라인 여행 부문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하향했기 때문인데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요가 둔화돼서 관련 섹터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섹터에는 부킹홀딩스, 에어비앤비, 트립어드바이저, 익스피디아 등이 있는데요. 에어비앤비는 약 1.74% 하락했고 부킹홀딩스의 경우에는 4.24% 하락 마감했습니다. 솔라이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하자 3.95% 상승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전망이 개선됐다면서 20%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캠벨스프는 호실적을 발표하고 6% 상승했습니다. 분기 조정 실적이 주당 1.02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올해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는데요. 캠벨스프는 이와 같은 호실적이 가격 인상 그리고 생산성 향상 그리고 공급망 개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몽고디비는 실적 발표 이후 23% 급등했습니다. 예상을 웃도는 분기 순이익을 발표했고 올해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사측은 전체 매출의 63%를 차지하는 아틀라스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의 소비 추세가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늘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안 그래도 경기 불확실성으로 커진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를 더 증폭시켰기 때문인데요. 현재 국제유가는 약 2.5% 하락해서 72.38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